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놓친 정치, 사회, 경제 뉴스 대한민국 최공의 시사 입담꾼 세 분이 채워드립니다. 제가 최강이라고 했는데 최공이라고 했습니다. 최공. 저만 특별히 지칭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최공 나오셨습니다. 최영일공. 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모든 문제 평론가 우리 최영일 선생 나오셨고, 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다 장공, 박공 이렇게 불러주세요. 장공, 박공. 네. 우리 장윤선 선배님은 장판서 이런 경우 장판서. 한성판윤 한성판윤이 서울시장이죠. 예, 예, 서울시장.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예. 예. 안 그래도 TB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 서울시장 출마설. 예. 자 보은 판윤. 판윤 직급은 그 거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예, 예. 네. 또 뭐예요? 참봉. 진사? 진사 정도. 진사 예. 좋네. 아유, 나으리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말에 평양을 떠나서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글쎄요, 폼페이오 장관 얼굴은 좋고 북한은 뭐 강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윤선 기자님. 강도적인보다는 강도 높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북한에 드리고 싶네요. 그 강도가 실제로 그 강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강도. 그 강도. 도적대, 강도. 절도 네, 강도. 갱스터 라이크라는 네. 표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 제일 잘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북한이 이 판을 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나 사실은 폼페이오가 들고 올 선물 보따리에 상당히 큰 기대를 했던 북한이 굉장히 실망한 눈치다라는 것이 바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 그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럽다라는 그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초 6.12 북미 정상선언에서 확인한 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면의 교류 협력,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뭐 산림 협력, 도로 협력, 철도 협력, 다양한 협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북미 관계에도 물론 이제 3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협력을 기대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7.27 남북 그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7.27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게 종전선언이 나오면 북한 나름대로는 ICBM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는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ICBM 이른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물음표가 돼버린 뭐 이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해 송환 문제도 실무 협상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김 최선희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되면서 실무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북한이 기대했던 바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CVID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북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CVID 얘기하고 신고, 검증, 그리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이 강도적인 전 처음에 오탄 줄 알았어요. 강도 높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도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혹시 저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북한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네. 북한이 또 중국하고 양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홍상 분쟁, 전쟁이죠. 이가 대단한 건데 아니 이 지금 양다리를 걸쳐 미국을 앞에 두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한테 좀 김을 빼는 뭐 그런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그 무역 분쟁 문제하고 한반도 이슈는 좀 다른 트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사실 미국 군사정보국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이른바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이 판이 깨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여전히 있고 그것이 미국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주류는 여전히 북한이 못 믿었고 그리고 북한만 못 믿어올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믿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트럼프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대로 가는 것을 방치하다가 미국의 국가 이익 특히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에서 강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이 삼각축으로 이 안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깨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단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계속 비핵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북한에 뭘 줄 건데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 유엔 총회 연설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초동적인 조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한반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신 게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보다가 입증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평가가 나오는데 일일이 거기에 신경 쓰면 나는 미쳐버릴 거다. 신경을 아예 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평가가 예. 하나는 미국 내 언론의 평가. 언론은 지금 싸늘하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조야의 평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류 강경파들이 지금 뭐야 왜 북한에 끌려다니느냐 이제 이런 거 하고 퍼주기만 하고 얻는 건 없다. 근데 북한은 정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핵을 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얻는 미국은 게 아무것도 없다. 안 주고 있다. 네. 그럼 불안하죠. 자기 상품을 먼저 깠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이 갭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게 큰 숙제로 그 부상이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어제 뭐 한반도 전문가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전에 모종의 7, 8월 사이에 뭔가 빅 이벤트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11월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지금 외교가 엉망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반도에서 뭔가 상황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요구만 하고 급한 트럼프가 굉장히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통해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러면 우리는 뭘 줄 건데 라는 것에 상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북미가 꼬일 때 나서야 되는 일인이 있으니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북미 간에 살짝 그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 근데 이것이 뭐 북미 사이에 중재 외교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주말 사이에 JTBC 평양지국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방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성에요. 8월 안에 개성 남북의 그 4.27 때 합의했던 공동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할 네. 거라는 거예요. 8월 안에. 그러면 그 연락사무소 건물이 12층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건물이 상당히 높고 크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개성 프레스센터가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남북 그리고 해외 언론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취재 보도를 통해서 교류하면 이 굉장히 기자들이 들어간다는 건요. 예. 그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때는 조선일보가 이를테면 왜곡하거나 예. 잘못된 오보하면 정정보도 요청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만들어야 예. 북미 관계도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이 판을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다.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65년 맞습니다. 되는 날인데 맞습니다. 이때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 예. 그 전문가들의 관측은 좀 이르다. 이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예. 분들이 많았고요. 4.27 때 이미 이제 예측할 때 네. 저는 아마 7.27에 맞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맞춰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원래 예정대로라면 남북미 정상이 함께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다 해석을 했던 게 종전 선언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실질적 구속력은 있을 것이다. 예. 이때부터는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갈 것이다. 사실 이미 남북 간의 확성기를 제거하면서부터 이건 시작된 길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게 조금 빨라질 뻔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기대로 그냥 물거품이 됐죠. 저 정말 재밌었던 어떤 분이 트위터에 네. 아니 자기가 보기엔 언론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맞아요. 난리쳤던 언론이 맞아요. 지금은 또 완전히 또 전혀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중심을 갖고 언론 보도를 했으면 심지어 좋겠다. 이런 같은 인물이 네, 한 같은 입으로 인물이. 다른 얘기를 하죠. 민망하죠. 그래요. 네. 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다녀왔는데 네.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인기가 있다면서 수입하는 건 어떨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관세가 아유. 비싸가지고 그 넣어두겠습니다. 예. 미국에 예. 있어야 트럼프죠. 예. 미국에 있어야 트럼프예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있어야 네.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 인기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을수록 네. 또 발언권이나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네. 어떤 정책의 힘, 무게 그래야죠, 이게 그래야죠. 다를 텐데 지금 뭐 하여튼 미국에서 썩 인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 한반도 문제보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북중 간의 무역 전쟁이 훨씬 큰 이슈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미국 내 저도 지금 할리 데이비슨 부품을 공급 못 받게 생겼어요. 이 회사를 없애겠다 막 그러는 바람에 할리 데이비슨을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계시군요. 오토바이 회사죠. 오토바이. 네네네. 아.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미국 회사인데 유럽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높이니까 그럼 관세를 피하려면 공장을 유럽으로 옮겨야 되겠네.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 회사한테 또 이제 자국의 대통령이 음. 공장만 옮겨봐 내가 가만두다 막 이제 이렇게 가지고 막 분위기가 험악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예를 든 겁니다만 뭐 철강은 더 심각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북한은 논외일 수 있다. 네. 한참 우선순위에서 테이블에서 밀릴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지금 대만 해협으로 미국 군함을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게 한 11년 11년 만에 만이죠. 11년 벌어진 일이라 중국이 초긴장한 상황인데 우리가 워딩으로 무역 전쟁이라고 했더니 이 군사적 문제까지 네. 지금 연결이 돼 버렸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어떤 양안 간의 갈등을 또 트럼프가 조장하게 되면 네. 중국이 지금은 사실 저력 있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네. 표면적으로 어떤 갈등을 노출시키진 않아왔는데 이게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북한 카드가 중국도 흔들고 패를 미국도 틀어버리고 하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경제적인 타격도 예상되지만 이게 북중 무역 전쟁을 지금 상당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네. 잘 대응해야 될 사안이 예. 새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예 이럴 거면 무역 전쟁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시죠. 뭐 어떻게 대만 돼가고 해협 있어요? 얘기를 꺼냈는데 일단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연초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하면서 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알았어 말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싸울 거야 하다 말자 하다 정말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관측은 대략 아이 설마 이렇게까지 자아 실현을 할까 이게 일반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6일 0시를 기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였고요. 0시를 기해서 그 5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돈으로 한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해당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1차로 이 중에 한 38조 원어치에 먼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상황이 중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7월 6일이 먼저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6일 0시가 중국에 먼저 왔는데 중국은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예. 미국이 먼저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때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12시간 뒤에 미국이 딱 0시를 기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 1분 있다가 중국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보복 관세를. 너희가 340억 달러에 일단 관세 매기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양측의 품목이 또 흥미로워요. 일단 미국이 중국산에 매긴 그 관세는 대부분 첨단 기술 제품.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첨단 시장에
그 기웃거리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 로봇,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요. 반면에 중국이 여기에 그 맞대응한 품목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그 팜벨트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농산물 많이 나는 지역의 그런 주산물들을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대두, 돼지고기, 옥수수 이런 것들인데 중국이 대륙이구나 해도 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양을 보면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두 같은 걸 1년에 한 4조 원씩 사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산입니다. 중국에도 네. 굉장히 그 콩밭이 엄청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가야 밭 하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콩이나 대두 가지고 대란이 나면 중국에서 사오는데 예. 그 중국이 거의 물량을 쓸어오는 게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 호락호락한 분위기가 아닌데 또 굉장히 아픈 구석 하나가 그 중국이 외제 자동차를 이제 수입할 때 25%의 관세를 이미 물려왔는데 미국산만 쏙 빼고 다른 나라 건 다 관세를 15%로 내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캐나다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사주는데 너희 차만 차별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른팔과 왼팔이 농산물과 그 러스트벨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인데 양쪽 다 아프게 해서 그 중간 선거 때 괴롭힐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 장부상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량이 연간 한 5천억 달러 규모 그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게 한 1,300억 달러 규모 이렇게 되니까 장부상으로는 중국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게 중국 본토 안으로 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면 미국 기업이 중국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또 한 7천억 달러 규모가 돼요. 그러면 우리 롯데가 호되게 당하고 나온 것처럼 거기서 뭐 소방이니 뭐니 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아이폰 그 조립 라인도 중국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뭐 소방 문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안전 그 건물 문제다. 안에 공장 안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방 시설이 그렇죠. 엉망이다 그래서 시비를 영업 걸고. 정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노동법 이런 거 걸어서 근로자들 빨리 퇴근시켜라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남는 장사가 아닌데 트럼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의 이면으로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다는 메시지를 그 군사력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웃어 넘길 일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환시 증시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연초에 2,600 가던 코스피가 지금 2,300 아래로 맞아요. 떨어졌잖아요. 다만 관세 전쟁 한다 할 때보다 시작이 됐으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둘이 계속 싸우면 중간재가 안 팔리고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역 전쟁이 뭐 그러니까 큰 나라 두 나라가 붙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심각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항 세계 공항 이후에 처음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세계 그리고 어디도 옛날 같지 얻지를 그렇죠. 못해요.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전부 글로벌라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이게 빠지면 자동차가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내 언론이 굉장히 우울한 보도를 쓰고 있고 특히 경제지 중심으로 마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근데 일은 저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물론 돌아가냐면 위험한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글로벌 생산 유통망도 이미 지구화돼서 연결돼 있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정치, 경제, 안보, 맞습니다. 군사가 다 연결돼 있어서 맞아요. 이게 지금 중국하고는 G2 간의 싸움이니까 워낙 세게 붙은 거고 또 이 두 나라는 패권을 놓고도 다투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EU하고도 유럽하고도 똑같은 문제를 네. 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주 선거 지지 지역의 산업을 공략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건 EU에서 먼저 세웠던 전략이에요. 중국이 실행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관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 문제 초반부터 겪었고 일본도 이제 관세 문제 겪고 또 전략적으로 어딘 빼줬다가 도로 넣었다가 트럼프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경제학자들의 예측처럼 미국도 경제가 주저앉고 지금 조금 살아나려고 하다가 예. 세계 경제가 주저앉아서 교역량 줄고 무역 손실 많아지고 해서 다 불만이 커지면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은 트럼프에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상실되면서 트럼프의 국정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위험하다. 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등을 네. 슬쩍 보이고 있지 않나요? 중국의 삼성이랄 수 있는 화웨이가 네. 아. 미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겠다. 그게 중국 통신회사가 이제 그 투자를 받으려다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의회와 트럼프의 협공을 통해서 완전 회사 거의 공중분해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크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약간 눈썹을 치켜 세우는 듯해도 실질적으로 다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그 전 세계 판매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와요. 예. 이 양쪽이 싸우면 미국이 자랑하는 이 세계적인 IT 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쪽이 싸울 때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중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난 열을 좀 잠재우고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인들도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르지 않겠습니다만 어지간히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쭉 이 상태로 강대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가면 미국 내 미국 소비자 후생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막말은 좀 삼가 주셔야 아, 돼요. 청취율 기간이기 때문에. 거친 예. 말로 표현해서 예. 미국 소비자들도 메이드 인 그럼요. 차이나 없이 못 산단 말이에요. 책도 나오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네. 나라. 그 네. 슈퍼에 가보면 그 저렴한 소비재 다 어디서 그럼요. 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고요. 음. 아마 물밑으로는 어마어마한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철님, 가수 이한철 씨가 좀 오. 생방송 중에 슈퍼스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박연미님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매력적인 목소리 진짜 멋져요라고 맞아요. 하셨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9349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이 제일 재밌습니다. 내일은 또 화요일이 제일 재밌다고 문자 보내주실 분이에요. 예. 자, 전효영님 어쩜 이리도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지. 말장수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밥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헬레나 소님, 네, 오. 토론토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토론토.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네요라고 아,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십니다. 그래요. 일요일도 파이팅. 일하셨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요. 정치쇼 들으시면서 정치쇼 해외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캐나다도 해외. 미국과 야. 싸우고 있어요. 예, 전 해외를 세계가 상대로도 주목하고 있는 방송이군요. 그렇습니다. 해외를 상대로도 청취율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자, 기부사 계엄령 검토문건 파장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 박장과 함께하는 월요일 2, 3부 3부로 넘어왔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민은정 님이 보내신 게 있어요. 기무사 삼행시. 기밀문서 유출자 누구냐? 무논리로 물타기 시도해도 사람들이 속을 거라 생각하나 봐. 아이고 멋집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들으면서 진짜 정치를 배웁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전 잠깐 놀랐어요. 예, 우리 보수적인 시민 네. 정치자. 네, 왜 처음에 기밀문서 유출자 누구냐 이거지. 요새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예. 왜 기무사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부가? 막 이러면서. 첫 문장은 그랬는데 네. 예, 뒷문장에서는 예, 그걸 뒤집었습니다. 자, 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네, 정해드리죠. 계엄령 검토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네. 프린터본을 갖고 있어요. 야, 되게 꼼꼼해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의 책임은 별달리 없다. 면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엑시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출구 전략까지 만들어놨다. 야,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국정에 요선하여 군이 이제 이 정부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네.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장 기자님하고 박 기자님이 이제 열폭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라도 좀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이제 비상시에 예. 탱크 한 200대, 뭐 장갑차 한 550대, 아, 그 정도? 네. 특전사 병력 뭐 1,400명 겨우 여기다 이제 군병력 한 4,800명을 서울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놀랍-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 놀라서 저는- 자빠진 네. 일이에요. 저는 이게. 미수령을 경험한 세대인데 어. 79년 네. 제가 중학생 때 어. 제가 동대문구에 살아서 네. 예. 거기 대학가가 많아요. 그러네요. 집 옆에 외대, 네. 거기 가면 고려대, 경희대. 네, 경희대. 경희대. 네. 또 저쪽으로 가면 뭐 육군사관학교 이건 네. 대학가 아니구나. 네. 대학 아니 어쨌든 거기 서울여대도 있고 서울- 광운대도 서울여대. 있고. 공덕여대도 있고 네. 그쪽 광운대도 있었는데 있고. 예. 거기에 79년도 8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위수령은 아니고 비상계엄이었죠. 그때는 아예. 그래서 장갑차와 탱크가 주둔을 하고 휴교령 이 대학 철문 다 걸어 잠그고 학생들은 문 밖에 있고 그 안에는 텐트 치고 이제 병력들이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뭐 계속 뉴스에는 당시에는 이제 50년, 이제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시절에 폭도로 매도하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헬기에서 전단 뿌리고 근데 전단 뿌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총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야 진실이 밝혀지지만 네.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군대가 그럼요. 주둔한다는 예. 건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야당의 입장은 군이 국가가 비상시에는 이런 정도 비상 계획은 검토해도 아니, 근데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런 누구에게 이야기를 비상인 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비상이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생각을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저는 자다가도 정말 요즘 말로 이불킥하고 일어날 사안이에요. 이건 네.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삼행시 주신 분이 기밀문서 유출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 사안은 여기로 맞습니다. 네. 이 기밀문서의 작성자, 기한자 혹은 지시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과연 이건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네. 기무사령부 내에서 했겠는가? 예. 당시 아마 조현천 사령관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를 따져보면 청와대 경호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경호처입니다. 지금 이 경호처장 주영훈 처장은 사실은 경무관 출신만 쭉 하던 분이에요. 청와대의 경호원으로 경호관 있다가 이제 경호처장까지 된 분인데 그 전에는 박흥렬 장군이었어요. 예비역 장성이고 이 사람이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계속 이제 이 표면에 나왔지만 박흥렬 이 경호실장은 별로 대외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육사 출신의 장군 출신의 청와대 경호실장과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이에 어떤 이제 이 기획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예. 또 이제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저는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것일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당시 권부 박근혜 권부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 즉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상당 확신하고 계획도 준비했다는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확신하고 있었다면은 이 계엄 합수 업무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가게 이 탄핵 파면 결정이 나면서 이 계획은 뭐 수포로 돌아갔지만은 네. 실은 100%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장 3월 8일자, 그러니까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이 났고요. 3월 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맞아요. 결론 맞아요. 났다. 그날 오전에 그래서 소위 그게 돌았어요. 정보지가 돌면서 네. 그것에 대비한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박근혜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은 5단 케이크, 네, 맞아요. 3단이 아니고 5단이요. 5단 오 케이크, 단이요. 축하 케이크를 이제 준비했다. 사전에 특정 준비했다는- 제과점에 주문했었다. 아. 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행 계획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게 무슨 쿠데타냐. 쿠데타 준비한 내용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그러면 하고 이 있습니다. 내라는 뭐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사건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80년 5월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주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 전에 거예요. 79년 12.12가 벌어지죠. 12.12도 벌어지고요. 네. 이게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언론에 났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이 탱크 청와대, 서울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 합참본부, 광화문 일대, 헌법재판소 아주 깨알같이 병력을 나눠요.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사 등등 해서 쭉 나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얼마나 깨알같이 준비해서 이를테면 3월 10일 바로 당일부터 혹은 네. 또 그 이후부터 군 병력이 서울을 어떻게 장악하고 당시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매일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총 맞아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을 놓고도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걸로 그리고 계속 뭐 적폐 세력을 환기시켜서 마치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 예컨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외국의 군대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국민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광주하고 똑같은 일인 그러니까 겁니다. 폭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이제 시민들이 아마 탄핵이 기각되면 굉장히 폭도화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군인을 공격하면 이 위수사령관이 발포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기무사령부의 기밀 문건인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이나 계엄에 관계하면 안 되는 그렇죠. 사령부예요. 이걸 예를 들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다. 그럼 일단은 뭐 법적 검토를 했네, 실행 계획이네 아니네 논란을 따질 수 있는데 기무사에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계획이. 예. 기무사가 왜 특전사로 움직여요? 예전에 이게 특무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유당 시절에. 네. 그랬다가 방첩대로 바뀌었다가 예. 이게 간첩 만들고 용공분자, 불순분자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고문 많이 하고 그랬던 곳인데 예. 보안사가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군을 움직여서 실제로 쿠데타를 했었어요. 네. 79년 12.12에 이때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군은 전선을 지켜야지. 네. 그러니까요. 왜 서울 도심으로 병력을 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도 광주로 병력을 왜 왜 빼요? 빼요? 12.12 때 왜 이 전선에 있는 전방 병력을 수도로 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이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는 상황인 건데 네. 이런 일을 이번에 또 기획을 했다. 그러니까 병력을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 위한 이제 장비들도 빼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보안사가 그런 짓을 저질렀고 그랬기 때문에 90년 들어와서 윤석양 이병이 예. 뭘 터뜨리냐면 예.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한다. 그렇죠. 이걸 터뜨려서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예.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제 군부였고 육공이지만 네.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네. 역할을 축소합니다. 음. 그래서 군 내에 고심 정보 끝에 수집이나 방첩만 하는 거예요. 고심 끝에 보안사를 해체하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러지는 않고 이제 이름만 바꾸시죠. 네, 이름만 바꿨는데 지금 기무사가 또 다시 이것은 70년대 80년대의 보안사령부로 돌아가려는 획책이다 이렇게 야. 보여지는 거죠. 그 이석기 전 의원 사건하고 뭐가 다르죠? 내라는 뭐 네. 이석기 전 의원은 200명의 당원들 거기는 네. 뭐 이제 주부도 있었고 아이 네. 없고 이제 어머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강연을 하다가 네. 이제 뭐 두자루 권총 이론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 모여서 분임 토의를 하던 과정에 네. 만약에 전시에는 우리가 뭐 통신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는 처벌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내란 음모로 9년형, 9년형입니다. 근데 이 심지어는 최종 판결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예요. 내란 선동이 유죄예요. 그렇죠. 어쨌든 9년이에요. 유죄입니다. 이건 처벌을 지금 받았고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예. 병력을 민간인을 향해서 움직이고 음. 여차하면 발포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심각한 영상으로 여기 보자면 이게 이석기 의원하고 이석기 이게 의원하고 완전히 다른 비교할 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게 거기는 그냥 조직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RO, 판결에 나왔고 그 유명한 여기 조직이 RO. 너무 네. 확고해. 여기는. 네. 여기는 거기다 무장도 돼 있어. 여기는 군 현 정권의 예. 군 내부를 움직이고 실제로 실행력이 담보되는 병장기를 군이에요.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책임을 더 물어야 할 그럼요. 그런 조직이다. 대통령을 지금 국회의원 지냈지만 같았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사형까지도 받잖아요. 예. 네. 그게 무기로 감형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풀려나지만 여기 7살 아들 데리고 갔던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 큰일 근데 날 나는 뻔했어요. 전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 전국에서 촛불 왔던 집회. 그 가족 단위의 그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19의 교훈도 기억을 못하고 5.18의
형제 그분도 그러니까요. 기억 못하고 지금 여차하니까 또 이제 믿을 건 군이다. 근데 이때 생각해 보면 2016년에 이 당시 야당이었죠. 추미애 대표가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 계엄령을 현역 선포한다고 한다. 군인이 직접 제보를 이런 얘기도 했다는 나오고 것도 실제로 그때 연관이고. 신문 이렇게 피면 군이여 일어나라. 이 광고도 냈어요. 맞아요. 네. 예, 보수 예, 단체에서 맞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네. 군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개적인 집회장에서 굉장히 주장을 모종의 많이 했었죠. 네트워크가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아니 네, 개혁 방안 요건이- 이전에 네. 이 사건에 문건에 대해서. 대한 네. 그렇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죠. 네. 그런 다음에 다음 대안이 나와야지 왜 벌써 다음 대안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책임져야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 국정조사 예. 깜이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아니 저는 있는 거예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당시 촛불 집회에 나왔던 1,000만이 넘는 1,700만이 1,700만 연동원 됐죠. 그렇습니다. 1,700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기무사 해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어떤 것인지 당시에 현 정권은 왜 이런 군사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역사로 남겨야죠. 기록으로 남겨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 촛불 항쟁이 있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정권 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늘 그래요. 국정원에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 개혁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개혁을 보기 위해서 저 정보기관을 또 해외 정보기관을 또 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또 국민 예산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기무사 개혁안이 아니라 당시에 왜 기무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기무사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청와대 지시하고 그렇죠. 핵심에 누가 관여한 기획했는지. 것인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쿠데타 실현 계획이냐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나오지 말고 진짜 뭐 계엄 선포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국민에게 총풀이를 겨누는 이런 계획들이 문건으로 드러난 만큼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네.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적극 동조를 해야지 어설프게 뭐 감추려 한다든지 뭐 봉합화하고 안 되죠. 봉합하려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 저 사실 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타기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사실 혁신의 출발은 우리 당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민주공당이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칙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뭐 명망가들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네. 명망가들이 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그 전제 원칙이 분명하면 민주공당으로서의 전제와 원칙이 분명하면은 네.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진짜 이 내란을 책했던 세력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 사실 당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다른 당은 다 당론 냈어요.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똑같고 정의당은 뭐 제 얘기와 같습니다. 처벌, 처단 아니고. 처벌. 네, 네. 그뭐 민주당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국방위원장 지냈던 김영우 의원 등 네. 군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 검토 정도 한 거지 실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인데. 비상대책이 자기 국민한테 총뿌리 겨누는 그러니까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경찰은 왜 있어요? 경찰이 치안 담당하라고 있는 건데 아니 군을 왜 그리고 동원해 중요한 군을? 것은요. 당시 다 우리가 촛불혁명 때 나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평화적이었고요. 철저하게 평화적. 심지어 우리는 쓰레기 하나 바닥에 버리지 않았고 네, 뭐 돈으로 현장에 도구 가서 위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기 돈으로 용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서 다 그거 넣어서 세계적인 민주혁명 이런 혁명은 없었다라고 지금 독일에서 상 받았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그 에버트 치안의 인권상. 우려를 그러니까요. 그 치안의 우려를 하면서 군을 동원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네.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이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이 현재 정부는 이 위수령은 폐지한다. 입법 예고했어요. 위수령은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위수령 대통령이 하시면 자체가. 됩니다. 맞아요. 예.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자, 그나저나 그 기무사 참모장 그 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무사 참모장이 이 현 정부 들어서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그거죠. 소모 참모장인데 예. 지금 이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 문건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이 세월호 유가족 소강원, 이름이 사찰, 소강원이네요. TF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무사 내에서 주로 이제 무리가 일으켜진 나쁜 일에는 참여했던 인물인데 개혁하러 셀프 개혁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개혁이 됐을까 싶은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사퇴라는 게 네. 개혁 TF 위원회에서 이름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로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셨지만. 육군 소장이더만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현역입니다. 그 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소장은 유지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이게 TF에서만 빠졌다는 네네 얘기예요. TF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보직만 사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음. 개혁위원회에서 빠진 건데. 해임이 아니고 사임입니다. 예, 저는 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많은 부분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뿌리 깊은 관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관료는 무슨 뭐 경제 관료, 뭐 교육 관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도 관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그동안 늘 뭐랄까 권력에 아첨하면서 또 일부터 취해있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협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전환을 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걸러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요구했던 이게 뭐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촛불혁명의 정신이거든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걸러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TF를 개혁 TF를 그 자체 그 인력들이 네. 그 나설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밖에 있는 이런 군 개혁에 대한 그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군의 문민화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기무사가 더 이상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해체해야 된다는 아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무사는 군 내부에서도 좀 네. 골치 아파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이 역량이 축소됐는데 인력은 많다 보니까 이들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 자꾸 이 군 장교들의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쓸데없는 인사제를 어떤 만든 그게 사찰이죠. 멍부. 네. 멍부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네. 기무사는 예전처럼 명확한 역할도 없고 축소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부대에 상주하면서 감나라면 이게 사실 기무사의 이제 부사관들이 웬만한 부대의 이제 영관급 장교보다 더 파워가 세다. 그렇죠. 그 앞에서는 정말 숨죽이고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뭐 나의 이 개인 비리 사찰을 언제 깔지 모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폐가 딴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적폐죠. 기무사는 군정보기관 또 맞습니다. 군 밖에서는 국정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보가 권력이군요. 예. 이 그렇죠.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들 네. 예. 이런 자들 해체해야 근데 문제는 됩니다. 이게 사법부도 똑같이 했는데 예. 이 반대자나 이 자신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국정원하고 기무사하고 경쟁해요. 네, 서로 정보 경쟁해서 더 많은 자, 이제 예산을 한 확보하려고 가지 하고 중요하게 짚을 대목은 예. 이겁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내용 보도가 됐지만 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병력 무장 병력 4,800명. 요 이야기는 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우선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문건에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탄핵이 기각됐을 움직인다 이런 문건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는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내부 제보자일 거 아닙니까? 네. 그 군인권센터만 해도 과거에는 군하고 좀 대척점에 있었지만 네. 지금은 병역 문화 개선 같은 거 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서 군 장성들도 군이 개방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줬다 이런 예. 평가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국회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청문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좀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면은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네. 사건인 만큼 정확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이 규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신태규님, 이런 걸 국정조사해야지 엄중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짧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앞두고 당대표 선출을 선거. 위한 전당대회 관련한 소식 예. 전해주시죠.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는 23일까지 네. 그 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흘 뒤인 27일에 이제 예비 경선을 해요. 그래서 당 대표는 3명 컷오프, 최고위원은 8명 컷오프 해서 대표 1명, 최고위원 5명 이렇게 뽑는 선거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후보들이 가시화될 전망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언론들은 쓰고 있는데 공탁금이 얼마예요? 공탁금이 제가 알기로 당 대표 3억 3억. 인가로 알고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예. 달라져서 1억, 2억, 3억 3억. 차이니까 보통. 아, 제가 기억하는 건 3억인데 1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공탁금도 공탁금이지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사이드에서는 이게 국회에서 원구성이 끝나야 뭐 이러저러한 그 이를테면 내각 그 개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국회에서는 또 개각이 돼야 또 이쪽에 뭘 얘기 당대표 용각이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 제가 취재해보고 나서 혼전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예. 주말까지는 이해찬 변수가 가장 컸습니다.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컸는데 개각이 대통령께서 인도 갔다가 이번 주 금요일 오시나요? 그렇죠. 오시고 13일 나서 금요일. 다음 주 초에 개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각 대상에 김부겸 장관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따라서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큰 형님들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위에서의 결정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좀 혼전인 것 같고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내주 초가 돼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억은 이제 대선 후보. 아 대선 대선 후보가요? 후보 예. 3억인데 당 대표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뭐 못 찾았어요. 네네네. 예. 1억, 2억 정도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3억보다는 많지 않을 3억. 거예요. 3억 네. 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통상 대통령 후보인 3억 것 넘지 같고요. 네. 그 당대표 후보가 얼마?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3억을 내서 후보가 안 되면 3억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이제 당마다 달라서 예, 예. 딱 이제 그렇죠. 그 문제는 저는 제가 궁금한 건 그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든 당 대표 이 자원 중에 하나가 골라지겠습니다만 예. 빨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더 자유한국당 걱정이에요. 당대표 상당히 멉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